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어온 그날 모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정한 얼굴 뒤에 소름 끼치는 계획을 숨긴 채 시어머니는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작은 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남편조차 이 모든 계획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제 제 모든 것을 건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마음정거장 채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이것은 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했던 기록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장기간 머물겠다고 통보하신 건 제가 부엌에서 사과를 반쯤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남편 민준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죠. 기쁨을 거의 감추지 못하는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시는 게 당연하죠. 부산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그냥 쭉 계세요. 저희 집이 어머니 집이죠. 저는 몇 초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과도가 도마에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에 계신 시어머니는 보통 저희 집에 오셔도 3, 4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준 씨의 말투를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며칠 단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예 눌러 앉으시겠다는 뜻이라는 걸요. 민준 씨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어머니가 부산은 춥고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다고 당분간 우리랑 같이 살면서 우리 부부 챙겨주고 싶으시대. 괜찮지? 저는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선물을 받을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죠. 이렇게 큰일을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결국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는 어머니를 지극히 아끼고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민준 씨를 키워내셨기에 남편에게 어머니의 말은 거의 법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싫은 내색이라도 했다면 분명 저를 이기적인 아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올라오셔야죠. 집에 어른이 계시면 덜 외롭고 좋죠.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환해지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서연이가 제일 현명하다니까. 그 현명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째서인지 그 순간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 끝에 있는 작은 서재를 어머니의 침실로 만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좋은 매트리스는 어디서 파는지, 적당한 가격에 옷장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며 쉴 새 없이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는 방문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안개가 낀 것처럼 막막하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도 함께 사는 걸 막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가까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도 잘하시고 밖에서는 모두가 착하고 현명한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분이 결코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아주 다정하게 웃어주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늘 제가 아들에게 어울리는 며느리인지 저울질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늦게 전화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아직 안 자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는 무언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듯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너희 집에 올라와서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 저는 소식이 참 빠르다고 생각하며 약간 놀랐습니다. 네, 오늘 막 그렇게 얘기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에 제 심장이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 엄마 말 잘 들어. 괜히 시댁 흉보거나 이간질을 하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시어머니가 며칠 단위로 오시는 거랑 아예 같이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한 집에 사람이 하나 늘면 그만큼 수만 가지 일이 더 생기는 법이란다. 저는 애써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같이 사시는 건데요, 뭐. 엄마의 목소리가 즉시 무거워졌습니다. 어른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라. 내가 그분을 몇 번 뵀지만 그분이 널 보는 눈빛이 영 마음에 걸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내일 당장 가서 아주 작은 CCTV 하나 사서 거실이나 공동생활 공간에 설치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CCTV요? 엄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민준 씨나 어머님이 아시면 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엄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남의 사적인 공간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집 공동 공간은 네가 신경 쓸 권리가 있어. 그냥 방법용으로 설치했다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꼭 설치해야 한다. 저는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어. 하지만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넌 내 딸이야. 엄마는 증거가 없어도 불안한 걸 느낄 수 있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가 입이 있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까지 같은 느낌을 받고 계셨다니. 거실을 내다보니 민준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위해 즐겁게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비친 남편의 얼굴은 아주 따뜻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이 본다면 분명 부러워할 풍경이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설치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길 바라지. 엄마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넌 네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드문 결단력에 저는 더 이상 웃어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가서 사올게요. 엄마는 몇 마디 더 당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준 씨가 의자를 끄는 소리, 옷장을 여는 소리,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익숙한 가족의 소리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온전한 내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차를 내고 혼자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화분 속에 숨겨두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카메라를 골랐습니다. 판매원은 이 모델이 화각도 넓고 소리도 잘 녹음되며 핸드폰으로 보기에도 아주 편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제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거실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다가 TV장 옆에 있는 금전수 화분 그 무성한 잎사귀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각도에서는 거실과 식탁 그리고 두 침실로 들어가는 복도까지 거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서 연결을 테스트해봤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거실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언젠가 내 집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민준 씨가 직접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서 모셔왔죠.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와 끈으로 단단히 묶인 마대 자루까지 들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의 양은 누가 봐도 며칠 놀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살짝 힘주어 쥐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이제부터 내가 신세 좀 길게 져야겠다. 저도 웃었지만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오셔서 집이 더 북적이고 좋죠.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서며 거실 전체를 빠르게 하지만 아주 꼼꼼하게 훑어보셨습니다. 새로 산 소파부터 작은 와인장 그리고 TV 옆 화분까지 그 어떤 것도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집이 참 깨끗하네. 역시 여자의 손길이 다은이 다르구나. 저도 따라 웃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환한 얼굴을 보며 제 머릿속에는 푸른 잎사귀들 사이에 조용히 숨어있는 작은 카메라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문득 엄마의 말을 듣기로 한 것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 첫날 오후부터 저는 이 집 안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불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노골적인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눈이 하나 더 생겨 집안 구석구석과 모든 물건 그리고 제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조용히 훑어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여행 가방을 서재방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지만 1분도 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일어나셔서 마치 집 구경을 하는 것처럼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한 호기심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TV장 앞에 멈춰서서 옆에 있는 금전수 화분을 힐끗 보시더니 저를 향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초를 참 잘 키우는구나. 집에 푸른 게 있으니 보기 좋네. 저는 손에 든 물컵을 살짝 쥐었습니다. 네. 그냥 물만 줬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다시 걸음을 옮겨 식탁을 보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베란다 문 근처에 걸린 저희 부부의 결혼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들 집에 잠시 머물러 온 어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집의 구조를 조용히 파악하고 기억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방에서 나오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방 다 정리됐어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시어머니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너희 방도 한번 구경해도 될까?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나 궁금해서 그래. 요즘 인테리어 감각이 좋잖니.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부부의 침실은 저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셨기에 거절하면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방이 좀 지저분해서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끼리인데 좀 지저분하면 어떠니? 저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가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커튼, 옷장을 훑어보시더니 제 화장대 앞에서 꽤 오랫동안 멈춰 서셨습니다. 에센스 병 하나를 들어 상표를 보시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피부 관리를 참 꼼꼼하게 하는구나. 내가 내 나이 때는 비누 하나만 있어도 감지덕지했는데. 저는 옆에 서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은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라 조금 신경 쓰게 되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살짝 벗어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에서 나오신 후에야 시어머니는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준 씨는 문에 기댄 채 마치 인생의 큰 숙제를 끝낸 것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 마음이 놓인다. 너도 퇴근하고 오면 말동무가 생겨서 좋겠네? 저는 남편을 보며 정말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못 느끼냐고 묻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어머니가 오신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 쓸 거 뭐 있니? 내가 부엌에서 뚝딱하면 금방 밥 먹는데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지? 제가 하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고 자연스러운지 마치 이곳이 아들 며느리의 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칸칸을 뒤져 생선과 채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사둔 다진 고기통을 꺼내시며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제일 좋아하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찌개가 최고죠. 저는 그들 곁에 서서 순간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요리하려 했던 메뉴, 제가 매일 사용하던 부엌, 지난 3년간 익숙해진 제 생활의 리듬이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누가 보아도 화목한 가정이라고 칭찬할 만큼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민준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애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느라 고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더 먹어라. 그러고는 제게도 작은 생선 조각 하나를 놔주시며 다정하게 웃으셨습니다. 너도 많이 먹어라. 여자는 몸을 잘 챙겨야 건강한 법이야.
제가 막 젓가락을 들자 시어머니는 아주 가볍고 무심한 톤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희도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으니 이제 슬슬 아이 생각도 해야지.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진짜 가정 아니겠니?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정지했습니다. 민준 씨가 서둘러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시자마자 또 그 얘기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걱대니까 하는 말이지. 남들은 몰라도 가족이 챙겨줘야지 나중에 시어머니가 무심했다고 원망 들을라. 저는 밥을 뜨며 고개를 숙였지만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어머니가 처음 꺼내신 얘기가 아니었지만 오늘 이사 오신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그 말은 더 이상 평범한 재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다고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개입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막으셨습니다. 넌 그냥 앉아있어. 내가 할게.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게 둬. 부산에서도 늘 하시던 일인데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두런두런 나누는 대화 소리,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민준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금전수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작은 카메라가 푸른 잎사귀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대 서랍을 열어 수분 크림을 꺼내려는데 왼쪽에 뒀던 세럼병이 가장 안쪽 구석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열려있는 침실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아주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카메라를 확인해야만 한다. 그날 밤 저는 민주 씨 옆에 누워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등지고 누워 평소처럼 고른 숨을 내쉬며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화장대 앞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의 눈빛, 거실을 둘러보시던 눈빛, 그리고 첫 저녁 식사에서 아이 얘기를 꺼내시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부드럽고 남들이 듣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 근처 마트에 가서 개인용품을 사고 동네 지리를 익히실 겸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게 되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여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어제 오후 시어머니가 집에 처음 들어오셨던 순간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제가 직접 본 것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자 어제 느꼈던 그 모호한 감정이 훨씬 뚜렷한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를 훑고 TV장 근처 화분, 열쇠를 두는 곳, 식탁 아래 작은 서랍, 그리고 저희 부부의 침실문에서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발장을 지나칠 때는 걸음을 늦추고 허리를 숙여 제 하이힐들을 한번 훑어보고 나서야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계속 영상을 돌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침실로 안내하는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방안을 찍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나오시는 순간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방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정확히 2초간 멈춰서서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를 향해 아주 작게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전체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방이 밝아서 와 같은 단어 몇 개는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다는 걸까?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려 첫 저녁 식사 후 저와 민준 씨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때로 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손을 닦고 나오셨지만 바로 앉지 않으시고 제 등 뒤에 서서 TV 화면을 몇 초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보며 웃으며 무언가 말씀하셨고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두 모자의 표정은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제가 물을 마시러 일어난 지 불과 몇 초 만에 시어머니가 즉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셔서 민준 씨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보니 제가 마치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더 늦은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미 방에 들어간 후 거실 등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 한가운데 혼자 서 계셨습니다. 바로 방으로 가지 않으시고 식탁 주위를 천천히 맴도시더니 금전수 화분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나뭇가지 하나를 살짝 걷어내셨습니다. 저는 거의 숨을 참은 채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ip사귀를 살짝 만져보고는 손을 거두셨고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제 손에 땀이 벨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 화면을 바로 껐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장바구니 몇 개를 들고 들어오시며 쾌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느라 심심했지. 민준이랑 마트 가서 뭐 좀 사왔다. 아, 마트에 보니까 좋은 오트밀이 있더라. 여자들한테 피부에도 좋고 아기 갖는데도 좋다니까 내일 내가 한번 끓여줄게.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억지로 권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물건들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모습, 그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볼수록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이사 와서 신세 지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영토에 적응하며 그곳에 주도권을 다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셨고 민준 씨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다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두 모자가 집을 나섰던 시간으로 바로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약 10여 분 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제 자신이 거실로 나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분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카메라를 통해 본 제 모습은 낯설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언젠가 내 집에서 이렇게 몰래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을 끄려던 순간 문득 화장대 위에 세럼병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시간을 어젯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제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 안을 몇 초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나와 문을 원래대로 닫아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장대 위 물건이 왜 옮겨져 있었는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내 방에 들어오셨을까? 그냥 보기만 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만지셨을까?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 후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무언가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카메라는 단 하룻밤 만에 제가 열어서는 안 될 문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제 침실에 들어오는 영상을 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하나 박힌 것 같았습니다. 당장 피가 날 만큼 깊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은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두려운 거는 시어머니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으며 무엇을 만졌는지 만약 카메라가 없었다면 제가 영원히 몰랐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와 과일을 깎으셨고 민준 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가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니까
자기가 훨씬 덜 힘든 것 같네. 저는 남편을 보며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어머니, 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었다면 남편은 분명 제가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고는 어른이 그냥 휴지가 필요해서 혹은 커튼 좀 보려고 들어오셨을 거라며 온갖 무해한 이유를 대며 어머니를 변호했겠죠. 어떤 일들은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물어볼수록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저녁에는 화장대를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기억해두고 샤워를 했습니다. 나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저를 더욱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몰래 들어온 사람은 두 번째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일찍 출근했고 시어머니도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남편이 가져갈 도시락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누구나 제가 이렇게 세심한 시어머니를 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가 집을 나서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치우고 저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하니? 저는 미리 하루 휴가를 내두었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네. 오늘은 재택근무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 여자들이 덜 힘들고 여자들이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정신없이 살다가 집에 와서는 남편 챙기고 애 챙길 기운도 없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같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가 겨냥하고 싶은 목표를 정확히 찌르는 첫 번째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익숙한 건 익숙한 거고 여자의 가치는 결국 이 집 안에서 결정되는 거란다. 그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물컵을 만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내 삶의 영역을 시험하고 침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거의 10시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시장 가서 신선한 채소랑 생선 좀 사와야겠다. 저는 문 뒤에서 시어머니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이불을 개셨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출근한 직후 시어머니는 현관문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소도 부드러움도 없이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빨래를 넣은 후 시어머니는 제 침실 문 앞을 지나가다 정확히 2초간 멈춰서서 문을 밀어보셨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은 살짝만 열리다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진 않으셨지만 밖에서 잠시 안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젯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 방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침실에 딸린 작은 베란다로 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그분이 내 방에 몰래 들어와.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확실하니? 카메라에 다 찍혔어. 한 번이 아니야. 그리고 계속 집안을 살피는 게 꼭 무언가를 조사하는 것 같아. 나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말했지. 엄마 말티요. 이제부터 네 중요한 물건은 전부 다 잘 숨겨둬. 서류, 통장, 예물, 약, 개인용품. 민감한 건 전부 다 잠가놓고 네가 알고 있다는 걸 절대 티내지 마. 저는 이 말을 유리창에 기댔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돈을 원하지 않아. 그들은 먼저 통제권을 원해. 내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네가 뭘 어디에 두는지 약점이 뭔지 알게 된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한단다. 엄마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와 바로 서류와 통장, 혼인신고서, 아파트 계약서, 결혼 예물 몇 가지를 보관해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는 작은 캐리어에 넣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비싼 화장품과 엄마가 보내주신 영양제 상자도 다른 칸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를 낯선 사람처럼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커다란 봉지 안에는 오트밀, 대추, 연자육,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한약재 몇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식탁에 놓으며 아주 다정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는 한의원에 부탁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좀 지어왔다. 여자들한테 아주 좋대. 내일 닭고기 넣고 푹 고아줄게. 저는 그 거무스름한 한약 봉지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노래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일이라는 게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야. 너무 늦어서 후회하지 말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한약재 몇 봉지를 사오셔서 닭을 고아주겠다고 하신 날부터 제 마음은 차가운 먼지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 이상 집안을 엿보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장 사적인 삶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줄곧 겨냥해왔던 그것. 바로 임신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밥을 푸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장 아래 약재상에 들렀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 생리가 불규칙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게 다 기혈이 약해서 그렇다더라. 내가 아주 좋은 약을 받아왔어. 한 번만 먹어도 몸이 달라질 거야.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내일 내가 푹 고아줄게. 다 몸에 좋은 것들이니 걱정할 거 없어.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이내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리 챙겨주는 거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뭐 있니? 그때 민준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를 달래는 목소리였죠. 어머니가 우리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거잖아. 그냥 보약이라 생각하고 한번 먹어봐.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남편의 얼굴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평범한 보양식인 것처럼 제 몸, 제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떤 검사를 받을지가 두 모자에 의해 식탁 위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인 것처럼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식탁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평소보다 조금 세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의도를 가지셨다는 게 아니라 제 건강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바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데 저는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걱정. 모든 치매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단어였죠.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카메라를 켜서 저녁 내내의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두 모자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간 후 10시가 넘도록 민준 씨는 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속삭였고 카메라가 소리를 명확하게 잡지는 못했지만 몇몇 단어는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 민준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줘요, 엄마. 너무 몰아붙이면 역효과만 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줄 순 없어. 세월이 우릴 기다려주지 않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부나 조심스러운 권유가 아니라 진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일부러 사원증을 침실에 두고 나와 다시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미 나간 줄 알았을 때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거실로 나와 제 침실 문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시어머니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 전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야. 아니, 아직 병원에 안 가려고 해. 민준이는 내 말을 듣는데 제가 보통이 아니야. 부드럽게 접근해야지 서두르면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며 서두르지 말라는 거는 전화기 저편에 누군가도 어떤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듣고 있다가는 들킬 것 같아 저는 서둘러 문을 활짝 열고 물건을 가지러 온 척 했습니다.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챈 돌아보셨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1초 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어머, 아직 안 갔니? 저는 사원증을 들어보였습니다. 물건을 깜빡해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자락을 매만지셨습니다. 일 좀 꼼꼼하게 해라. 여자가 그렇게 정신을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저는 대답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저는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가 통화하며 했던 세 마디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려 화장실로 달려가 엄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망설임 없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전부 기록해둬.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분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전부 다 남겨놔야 해. 그런 사람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 저는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댄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이 문제로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엄마는 아주 조용히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 문제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집에서 네 자리 자체를 노리는 걸 수도 있지. 엄마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 가득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 냄비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제 몫으로 보이는 작은 그릇이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잘 왔다. 너 주려고 3시간이나 푹 고왔어. 뜨거울 때 먹어야 효과가 좋지. 제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닭고기 그릇을 제 쪽으로 미셨습니다. 어서 먹어. 저는 진한 갈색 국물과 역한 한약 냄새를 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의도를 가진 기다림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욕실에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기분 좋게 그냥 먹어봐. 손해볼 거 없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두 모자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서서 한 명은 부드럽게 달래고 다른 한 명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그들 사이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몸에 좋은 약재들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너한테 해로운 걸 넣기라도 했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해롭고 안 해롭고를 떠나서 제 몸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기점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조용한 전쟁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지. 제 질문에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끓어오르는 한약 냄새가 노란 조명 아래 맴돌며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어깨에 수건을 걸친 채 놀라움에서 점차 불쾌함으로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내 말은 지금 나를 못 믿겠다는 거구나.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약재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는 뜻이에요. 저는 저렴 채모를 음식은 먹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시골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약이야.
전부 몸에 좋은 것들 뿐이지. 대추, 구기자, 천궁, 당귀, 숙지황. 내가 정성 들여 고아줬더니 꼭 독이라도 탄 것처럼 구는구나. 민준 씨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닭백숙 한 그릇인데 뭘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한테는 그냥 닭백숙 한 그릇이겠지만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 상처받으셔. 저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씁쓸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상처. 언제나 상처받는 쪽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감시당하고 몰래 방을 뒤져지고 정체 모를 보약을 강요당하면서도 불쾌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닭백숙 그릇을 제 쪽으로 조금 더 미셨습니다. 넌 그렇게 모든 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 너보다 수십 년은 더 산 어른이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겠니? 여자라는 게 가끔은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말고 좀 부드러워져야 인생이 편해지는 법이야. 저는 눈앞에 국그릇을 보았습니다. 진한 갈색 국물, 둥둥 떠있는 대추 몇 조각, 역한 한약 냄새. 평소 같았으면 그냥 먹기 싫다고 생각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마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꽉 쥐었고 손등에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내 성의를 끝까지 무시하겠다는 거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기에 이렇게 차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 음식에 함부로 손댄 것만으로도 처음부터 거절했을 거예요. 민준 씨가 옆에 있던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아요. 그럼 당신은 제가 당신 아내라는 건 알고 있나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됐다. 내가 여기 올라온 이후로 너를 참아준 건 네가 아직 젊고 철이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보니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나한테 반항하는 거였구나.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다정한 말투를 가장하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어른 말 한마디에 열마디를 대꾸하고 내 몸 걱정해서 너희 이세 걱정해서 챙겨줬더니 내 호의를 똥으로 아는구나.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는 나중에 고생해도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가면을 벗으셨군요. 더 이상 착한 척 돌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어머니께 손주를 낳아드리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제 질문이 아픈 곳을 찔렀는지 미처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둘 다다. 시어머니는 아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시집온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 조만간 그 집의 짐이 될 뿐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하지만 그 변호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온전히 어느 한쪽 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 저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는 저희 부부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저를 위한다는 이유로 제 몸에 대한 결정을 대신할 권리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 몸, 시어머니는 차갑게 비웃으셨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몸뚱이면 적어도 안절부절 못할 줄은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귓가로 피가 쏠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심만 할 때는 그저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면을 벗고 날 것 그대로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똑똑히 들었죠?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셔서 심한 말을 하신 거야. 신경 쓰지 마.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은 심한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밖에서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도 봤지? 제가 나한테 저렇게 막 대하는 거. 저런 애를 집에 오래 두면 나중에는 더 큰 난리를 피울 거다. 저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모욕감,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바로 핸드폰을 켜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 저에게 닭백숙을 강요하던 두 모자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는 없겠죠.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그분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메시지를 보내고 굳게 닫힌 침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제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의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난 후 저희 집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같은 소파, 같은 식탁, 매일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억지로 화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을 그만두셨고 민준 씨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실체를 드러내자 오히려 혼란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하며 익숙하고 능숙한 동작으로 집안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걸어도 밥솥에 밥 있다. 빨래는 베란다에 널었다와 같은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도 굳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약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핸드폰을 켜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보는 대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처음 오셨던 며칠 전으로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대별로 영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거의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어머니는 외출을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간다고 하셨고, 어떤 날은 공원에 산책하러, 또 어떤 날은 옆 동네에 더 싼 건어물 가게를 찾으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외출하기 직전에 항상 당신의 방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는 옷차림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손에는 처음 오셨을 때 가져오셨던 커다란 갈색 천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이나 핸드폰 같은 개인 소지품을 챙기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 가방은 어떤 날은 납작했고 어떤 날은 눈에 띄게 불룩했습니다. 어떤 날은 무거운 것을 든 것처럼 힘겹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저께 오후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가방을 들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식탁 옆을 지날 때 잠시 멈춰서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하셨습니다. 카메라의 녹음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가까워서 몇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지금 나가. 아니, 걔는 몰라. 원래대로 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 지금 나가. 걔는 몰라. 원래대로 해. 세 문장은 짧았지만 시어머니가 단순히 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3시 12분쯤 시어머니는 다시 그 갈색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갑자기 뒤돌아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선풍기를 껐는지 확인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시간으로 영상을 돌렸습니다. 4시 27분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햇볕에 오래 있었거나 혹은 긴장되는 일을 마친 것처럼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더 이상 납작하지 않고 바닥 부분이 살짝 불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고 약 8분 후에 맨손으로 나오셨습니다. 표정은 다시 평소대로 돌아와 있었고 그 후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밥을 짓는 모습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굳이 똑똑하지 않아도 그 가방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무언가가 있고 매일 오후 그것을 가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마도 다른 무언가를 다시 넣어두시는 거겠죠. 바로 그때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돼가니?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는 엄마에게 그 가방과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일이 드러나기 직전일수록 사람들은 허점을 보이기 쉬워. 계속 지켜봐. 하지만 명심해. 네가 그분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걸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나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엄마. 모든 게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아. 엄마는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범한 시어머니라면 매일 비밀스러운 가방을 들고 임무 수행하듯 외출하지는 않겠지. 그분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야. 엄마와의 통화 후 저는 다시 카메라를 켜서 저녁 시간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역시나 저녁 식사 후 민준 씨가 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잡음이 심했지만 몇몇 단어는 끊어지듯 들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반응을 봐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저는 핸드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예감이 틀린 것도 엄마가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등 뒤에서 어떤 계획이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올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결한 것처럼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시더니 불쑥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일하니?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후에는 재택근무 신청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제 얼굴을 평소보다 오래 쳐다보셨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좋지. 여자는 집에 있어야만 보이는 것들도 있는 법이란다. 저도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시선을 돌리셨지만 아주 짧은 순간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새로운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갈색 가방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저는 저 방문 너머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을요. 갈색 가방이 단서라는 것을 확신한 후부터 저는 일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시어머니가 매일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누가 볼세라 다시 가져오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각에 이틀 내내 갈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제 방에 몰래 들어왔고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더라도 제가 시어머니의 물건을 뒤지는 것은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한번 저지르면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한 척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망설임은 목요일 오후에 끝났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맞은편 카페에 앉아 카메라로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히 32분 시어머니가 갈색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아주 꼼꼼하게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5분을 더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후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열쇠를 쥔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집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이불은 각 잡혀 접혀 있었고 옷은 나란히 걸려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파스와 한약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몇 초간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딱 그 가방만 찾아서 보고 원래대로만 두자. 갈색 가방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밑에 있었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 무겁지는 않았지만 안에는 딱딱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서리 페인트가 벗겨진 낡고 작은 검은색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서류 뭉치 2개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파란색 표지의 수첩과 모서리가 접힌 노란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은 부동산 정보가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주소는 모두 저희 집 근처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이집도 있었고 맞은편 동이집도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신도시의 집도 있었습니다. 각 매물 옆에는 볼펜으로 3인 가족에게 적합, 유치원 가까움, 가격 협상 가능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종이를 본 순간 제 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최은미 32세라는 낯선 여성의 이름으로 된 산부인과 검진 결과서 사본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여러 검사 수치가 있었고 결론 부분의 몇몇 줄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몇 단어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궁 정상, 난소 기능 양호, 유전질환 이력 없음.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낯선 여자, 임신 관련 검진 결과서, 왜 이것이 시어머니의 가방에 들어있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검진 결과서 아래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인쇄된 종이 몇 장이 있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닉네임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내용은 머리가 띵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철저히 비밀리에 연결해 드립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자 측 조건이 좋으니 건강한 아이만 낳아주면 됩니다. 비용은 총 1억 원으로 하고 3회 분할 지급입니다. 아내분이 모르면 더 수월하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조건을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남성분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좋고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주 서두르세요. 어머니께서.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해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리모를 찾고 있었고 그 메시지 속의 남자는 굳이 이름을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 뭉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타이핑된 초안이었습니다. 제목은 가족의 희망에 따른 출산 지원 협약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 이름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한 줄의 문장이 제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유, 현 아내의 생식 건강 문제로 자연 임신 가능성이 희박함. 현 아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임신 관련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멋대로 저를 불임으로 단정하고 제 등 뒤에서 다른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를 쥔 채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햇살이 밝았고 방은 여전히 깔끔했으며 파스 냄새도 여전히 희미하게 났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평범했지만 저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에서 현관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울리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모든 서류를 원래대로 집어넣고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노트북을 내려놓고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테이블 밑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뛰쳐나와 제 침실로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시어머니의 슬리퍼 소리, 부엌 식탁에 비닐봉지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제 방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죽은 듯이 앉아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엄마가 왜 저에게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제 삶에 끼어들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체하고 이 결혼에서 저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그 모든 서류 더미 속에서 민준 씨가 강요당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가 처음부터 이 계획에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가만히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발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마치 낯선 집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약을 강요하고 임신을 압박하며 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바깥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집에서 당신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태어난 손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밖으로 밀려날 사람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차오른 것은 눈물이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롭고 메마른 냉정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아까 급하게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중요한 몇 장만 겨우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살짝 기울고 흔들렸지만 몇몇 문장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1억 원, 아내가 모르면 더 수월함, 현 아내의 생식 건강 문제. 이 세 문장만으로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순진함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부엌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시어머니는 아주 밝게 웃으며 가볍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랑 서연이 주려고 죽 끓였어. 걔가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제 안색이 안 좋은 게 누구 때문일까요? 하늘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잠시 후 남편이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와서 밥 먹어. 저는 문을 바라보다가 몇 초 후에 대답했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밖으로 나갈 때 저는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챈다면 그들은 행동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계속해서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반찬을 놔주시고 웃으며 걱정하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더 먹어라. 너무 말라서 안쓰럽다. 저는 그릇을 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그 음식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하나의 신호, 하나의 체스말, 저를 그들이 원하는 위치로 밀어 넣으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저는 마치 무심코 생각난 듯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시어머니의 젓가락질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시장에 건어물 좀 사고 약국 들러서 영양제 좀 물어보느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 시간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민준 씨까지 고개를 캄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길이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참 세심하구나. 그 시간이 시원해서 산책 겸 나가는 거야.
저는 국그릇을 들어 천천히 불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는 차가 많으니 조심해서 다니세요.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의 눈에 경계심이 짙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쉴게. 민준 씨가 저를 몇 초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꼭 무슨 일 숨기는 사람처럼. 저는 돌아서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끼어들며 중재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부부끼리 잘 지내다가 왜들 그래? 서연이가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나 보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긴 하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증거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 서류 사진, 시어머니가 몰래 제 방에 들어오는 영상, 닭백숙을 강요하던 저녁 식사의 녹음 파일, 시어머니가 외출했던 시간들. 저는 메모 앱의 날짜, 시간, 대화 내용, 행동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제 삶에서 종양을 조금씩 잘라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자정이 다 될 무렵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직 안 자니? 저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방 속 이야기와 오늘 저녁 식사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을 때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결혼은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지도 몰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민준이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 같니? 저는 침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돌덩이로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을까봐 무서워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는 아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 애가 모든 걸 알면서도 제 엄마랑 네 앞에서 연기를 한 거라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애를 네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 중 가장 아픈 말이었고 또한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마주해야 할 상대는 독선적인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을. 하나의 계획 안에 함께 있는 두 사람. 제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푹 자서가 아니라 거의 밤을 새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에어컨 소리, 옆에서 뒤척이는 민준 씨의 소리, 새벽녘 화장실에 가시는 시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며 오직 한 가지만을 되뇌었습니다. 민준 씨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 그를 한번 시험해 봐야 한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저는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저를 힐끗 보시더니 이내 시선을 돌리며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일찍 일어났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서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자가 정신이 불안하면 호르몬도 엉망이 되는 법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물컵을 든 채 바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은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생식 건강에 문제가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엄마가 되기 어려운 여자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 틀이 완성되면 이 집에서 저를 대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더 합리적으로 보일 테니까요. 민준 씨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찍 와? 저는 남편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어요?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일찍 올게요. 나도 할 말이 있거든. 남편은 저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일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의 빈 회의실에 앉아 제가 가진 증거들을 다시 확인하며 오늘 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모든 패를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남편의 진짜 반응을 끌어내기에 충분히 날카로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6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즉시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며 웃으셨습니다. 왔니?
오늘은 속 편하게 생선죽 끓였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갈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저녁 먹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요. 생선을 집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드셨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따로 하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 얘기요. 시어머니는 마른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뭘 숨길 게 있다고. 저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더하기 쉬운 법이거든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약 5분 후 민준 씨가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앉지 않고 옷장에 기댄 채 초조함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할 말이 뭔데? 저는 남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아닌 경계심이었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저는 여전히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냥 대답해줘요. 그는 한숨을 쉬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애써 부드러움을 가장하고 있었죠. 병원 가서 치료받아 봐야지. 치료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방법이 없겠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거나. 중요한 건 우리 부부가 계속 함께 하는 거지. 다른 방안이라는 네 글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다른 방안이라는 게. 나 대신 아이를 낳아줄 다른 여자를 찾는 걸 의미하나요?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찰나였지만 그의 눈에 서린 당혹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놀라요?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당신 요즘 진짜 문제 있어. 하루 종일 의심하고 캐묻고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엄마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즉시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제 정신 상태를 공격하는 그 방식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조각마저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냥 질문 하나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됐어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는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주 현실적인 분이야.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라면 다 우리 부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지. 당신, 제발 우리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마.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우리 부부 잘 되라고. 그것이 제가 원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저 스스로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당신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작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 남편은 아주 작게 대답했지만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반쯤 어두워진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이불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했고 남편의 대답은 저에게 아주 간단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서 저는 결코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깔끔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대체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저는 민준 씨에게 단 한마디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대나 질책이 담긴 눈으로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면 남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기려면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며느리인 척, 남편을 막 의심하기 시작한 아내인 척, 그들이 갈색 가방에 숨겨둔 계획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척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연자죽을 끓여 놓으셨습니다. 제 앞에 그릇을 놓으며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먹어라. 속 편하게, 싱겁게 끓였어. 저는 자리에 앉아 아주 작은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살피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단 3마디였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며칠간 두드리던 문이 드디어 아주 작은 틈을 보였을 때의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 저는 그럭저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우리 잠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여행이라니. 정말 저를 위로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여전히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떠보려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생각해보니 며칠 전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일 때문이었나 봐요. 제 말을 듣자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아주 짧게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태도를 바꿀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여자가 너무 피곤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법이야. 푹 쉬고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겠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수를 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침실에 앉아 카메라로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히 3시, 시어머니는 다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고 약 10분 후에 갈색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나가지 않고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문을 2번 두드리셨죠. 아직 일하니? 저는 돌아서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매일 몇 개만 더 확인하면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나 시장에 뭐 좀 사러 가는데 필요한 거 있니? 저는 시어머니 손에 들린 갈색 가방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2초 정도 더 서 계시다가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다가 즉시 거실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지만 며칠 전과는 달리 오늘은 바로 전화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경계하기 시작했구나. 어제 저녁 식사, 저와 민준 씨의 단독 대화, 혹은 단순히 제가 더 이상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4시가 넘어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여전히 그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방이 눈에 띄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와 바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고 거의 15분이 지나서야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사 후에 저는 일부러 거실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거의 화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공기 좋고 조용한 데 찾아서 여자들 몸조리하기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 너 한번 가볼 생각 없니?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요즘 건강관리해주는 좋은 데 많잖니. 몸도 챙기고 호르몬도 조절하고 마음도 안정시킬 겸 한두 달 정도 그런 데 가서 지내는 것도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두 달 이 집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저를 밀어내려는 단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집 밖으로
제 생활 공간 밖으로 떼어내어 그들이 무언가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도 일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집을 비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권유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사실 네 건강이 안 좋으면 일은 잠깐 쉬어도 괜찮아. 돈은 걱정하지 말고.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안 좋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냥 제안해 본 거야. 네가 싫으면 할 수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간 저는 바로 문을 잠그지 않고 문틈으로 밖을 엿들었습니다. 역시나 1분도 채 되지 않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안 가려고 하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줘요. 시어머니는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언제까지인데 저쪽에서 마냥 기다려줄 순 없잖아. 저쪽 그 두 글자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쪽이 누구일까요? 그 여자일까요? 아니면 저를 보내려는 어떤 장소일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근데 엄마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 시어머니는 작게 하지만 아주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걔가 가겠니? 저는 문 뒤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거는 민준 씨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까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걔가 가겠니? 라는 말을 똑똑히 들은 후 저는 이 집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벽, 침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발소리가 저를 조용히 내쫓고 싶어하는 두 사람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행동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저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하루 연차를 냈지만 아무에게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가방을 들고 제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부엌을 향해 외쳤죠. 오늘 일찍 회의가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부엌에서 나오신 시어머니는 아주 빠른 눈으로 저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때 신발을 신던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태워다 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저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예전처럼 맞은편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출근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충 청소를 마친 시어머니는 바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약 10여 분 후 갈색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나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몇몇 문장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응, 오늘 걔 하루 종일 없어. 잠깐 들러도 돼. 민준이는 저녁 늦게 올 거야. 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오늘 걔 하루 종일 없어. 잠깐 들러도 돼. 민준이는 저녁 늦게 올 거야. 시어머니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카메라 화면 속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햇빛 가리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그 여성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며칠 전 서류 더미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성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속삭였고 거실 카메라는 대화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바늘처럼 제 머리를 찌르는 몇몇 단어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 걔 아직 몰라. 일단 첫 단계만 끝나면 걔가
안 가려고 버티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약 10분 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성을 당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20분, 30분, 40분. 그들은 거의 1시간 가까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여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손에는 노란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갈색 가방 안에서 봤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무언가 안심시키려는 듯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온몸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속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체할 아이를 낳기 위해 직접 거래하고 준비하며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일어나 근처 쇼핑몰로 가서 조용한 곳을 찾아 엄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몇 초간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영상 전부 저장해뒀니? 네, 하고 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건 너무 멀리 갔어. 엄마가 재빨리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모든 걸 미리 준비해야겠어. 돈, 서류,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변호사까지. 그들이 진짜 날 집에서 내쫓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당장 그렇게 해라. 그날 오후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은행으로 가서 제 모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 개인 비상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상당 부분을 엄마의 계좌로 즉시 이체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일이 터졌을 때 적어도 제 몫의 돈만큼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야만 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변호사로 일하는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결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임신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를 몰래 꾸미고 있으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들이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계속해서 영상, 녹음, 사진, 서류, 일정 모든 걸 최대한 자세하게 모아.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이 주는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 마시거나 먹지 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서명하지 마, 마시지 마, 먹지 마.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오늘 오후 내내 시장에 가고 밥을 지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저도 웃었습니다. 네,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제 얼굴을 몇 초간 훑고 나서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저는 반드시 두 모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비상금을 엄마에게 맡긴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주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제가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열고 닫았던 그 아파트, 그 문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전장을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처럼 들어섰습니다. 반격을 하려면 그들이 제가 약해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그녀가 이기고 있다고? 민준 씨에게는 제가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의 제안을 곧 받아들일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마지막 패를 드러낼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헐렁한 홈웨어를 입고 머리는 대충 묶어 창백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식탁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찹쌀밥을 푸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약간의 탐색과 함께 익숙한 가짜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이전처럼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 단 한마디였지만 젓가락을 쥔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니. 여자는 너무 애쓰면 안 돼. 놓아야 할 건 놓고 쉬어야 할 땐 쉬어야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그릇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마 정말 좀 쉬어야 할까 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요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가끔은 제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서 의자가 살짝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민준 씨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를 보며 기쁨과 경계심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면 쉬어. 내가 다 책임질게.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최대한 텅 빈 눈빛을 만들려고 애쓰면서요.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 말을 들어야겠네요. 그날 아침 식사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도 저와 시어머니가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가식적인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식적인 평온함이 그들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정말로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했지만 일찍 퇴근했고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으며 반박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셨을 때 저는 이전처럼 이 안에 뭐 넣었어요? 라고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받아 입술에 살짝 대었다가 조금 식으면 마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냥감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냥꾼은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실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고 살짝만 닫아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카메라 화면을 켠 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1시쯤 제가 오랫동안 잠든 척 가만히 누워있자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림자처럼 가볍게 들어온 시어머니의 손에는 제가 침대 머리맡에 둔 우유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숙여 제 얼굴을 몇 초간 살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을 들어 냄새를 살짝 맡더니 아주 재빨리 옷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희미한 흰색 가루를 컵에 쏟아붓고 숟가락으로 재빨리 저은 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불 밑에 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예방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우유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시어머니는 몇 초 더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 문을 원래대로 닫아 놓으셨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가 멍멍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다른 감정 하나가 선명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잠들지 않아서, 내가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게 녹화되고 있어서 저는 바로 일어나 방금 찍힌 영상을 3군데 다른 곳에 저장하고 엄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유에 무언가를 넣는 증거 확보했어. 엄마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맨발로 화장실에 가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마시지 마. 절대로 마시면 안 돼. 알아요. 그 컵 그대로 둬. 버리지 마. 내일 아침에 사진 찍고 영상으로 남겨. 그리고 어떻게든 밖으로 가져가서 성분 검사 의뢰해. 할 수 있다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놓인 우유컵을 보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안에 수면제인지 호르몬제인지 혹은 다른 끔찍한 무언가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그들은 마지막 남은 모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우유컵을 그대로 들고 식탁으로 나가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아주 재빨리 평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머, 어젯밤에 안 마셨니? 저는 자리에 앉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졸려서 깜빡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버릴게. 하룻밤 지난 우유는 몸에 안 좋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아주 가볍게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따가 마시려고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민준 씨가 와이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왜들 그래? 시어머니가 너무나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가 우유 마시는 걸 깜빡했대.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어째서인지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를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우유컵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이거 마시면 당신은 마음이 놓여요?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마시기 싫어졌어요. 저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나갈 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낮고 날카롭게 들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걔한테 뭘 주면 바로 앞에서 마시는 걸 확인해야겠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마지막 전투가 아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두 사람 모두를 빗속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우유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그 아침 이후 집안은 더 이상 도끼 어린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셨습니다. 부드러운 탐색이 아닌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내가 이거 마시면 당신은 마음이 놓여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부터 거의 하루 종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유에 가루를 넣는 영상, 녹음 파일들,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온 사진, 가방 속 서류들, 정해진 외출 기록, 두 모자의 대화 내용까지. 제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만들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확실하니? 네, 확실해요. 근데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떠나기로 마음먹었다고 믿게 만들 거예요. 그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모든 걸 터뜨릴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는 무겁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빠랑 나랑 내일 아침에 바로 올라갈게. 네. 근데 먼저 집에 오지는 마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칠 전보다 더 지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껏 끓인 죽을 내오시며 다시 예전의 달콤한 목소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먹어라. 며칠 사이에 얼굴이 너무 상했어.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저를 잠시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번에 내가 했던 말,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고개를 들어 눈에 적당히 초점을 잃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좀 쉬라는 말씀이요? 시어머니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기만 할 거야.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도 말을 보탰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깐 쉬어. 마음 편하게.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들 그게 좋다고 하시면 갈게요.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애써 억누르는 기쁨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애써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죠.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묶을 밧줄을 제가 던져준 것 뿐인데 오후에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엄마에게 아파트 아래 카페 주소를 보내고 아빠와 함께 거기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친구와 구청에서 일하는 외사촌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저희 집에 와서 한 가지 상황을 증언해 주셔야 할지도 몰라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4시가 거의 다 되어 시어머니는 다시 방에서 갈색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과 달리 오늘은 발걸음이 무척 빨랐고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동선을 추적하는 동시에 침실에 앉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4시 43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든 갈색 가방은 눈에 띄게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 씨도 이상할 정도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 저는 침실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다 됐어? 그렇다면 남편은 오늘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러 가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좁은 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서류철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말씀하셨죠. 다 됐어. 이제 쟤만 가면 돼.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돈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쪽에서 며칠 기다려준대.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모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철을 가슴에 꽉 껴안았고 민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서 전부 다 얘기하죠. 민준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당신 집에 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놀랐어요? 아니면 지금쯤 제가 순순히 집을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분이 남은 일 처리하기 편하게? 시어머니 얼굴색이 즉시 변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린 봉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죠? 최은미 씨의 검진 결과서? 아니면 새로 작성한 합의서? 그것도 아니면 방금 건네고 온 계약금 영수증? 시어머니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준 씨는 입술이 파래진 채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왔던 영상을 들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넘겨 가방 속 서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님 방에서 본 거고요.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우유에 가루를 넣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절 챙겨주시는 방식이죠. 시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물건을 뒤지고 카메라까지 설치해? 너 정말 근본 없는 애구나.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떤 시어머니신데요?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오고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고 거짓말을 꾸미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 대리 출산을 시키려 하고 심지어 며느리가 마실 우유에 약까지 타는 그런 시어머니요? 민준 씨가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핸드폰 일이네. 저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동시에 현관 쪽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저희 부모님, 변호사 친구, 외사촌 오빠,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사촌 오빠가 미리 연락해둔 동네 주민 대표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두 모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모셨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빠는 그 뒤를 따르며 무겁고도 매서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제 바로 옆에 섰고 사촌 오빠와 주민 대표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일은 더 이상 집안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목소리를 교묘하게 떨며 아주 능숙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연락하고 왔으면 당신의 그 진짜 얼굴을 어떻게 봤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서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사적인 일입니다. 제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부부의 사적인 일인데 당신이 당신 어머니랑 짜고 다른 여자를 구해 아이를 낳게 하고 내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꾸미고 심지어 내가 마실 음료에 정체모를 약까지 넣어요? 민준 씨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고 영상들을 하나씩 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제 방에 들어오는 영상, 낯선 여자와 만나는 영상, 우유에 가루를 넣는 영상, 그리고 두 모자가 제가 집을 떠나기만 기다리는 대화까지. 영상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꼿꼿이 서 계시다가 우유 영상이 나올 때쯤에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 팔걸이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서류 가방을 열어 가방 속 서류들을 인쇄한 복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대리 출산 시도와 관련된 자료이며 박서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및 목적 불명의 약물 투여 정황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아들이 걱정돼서 아빠가 식탁을 손으로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걱정돼서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했소. 공기가 팽팽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집에 들어왔던 그 여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께 저는 그저 손주를 낳아야 할 자궁에 불과했죠. 제가 아이를 낳지 않자 저를 고치려 하셨고 제가 고쳐지길 거부하자 저를 바꾸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널 내쫓으려던 건 아니었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자신도 차갑게 느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내쫓을 생각이 없으셨는데 저를 한두 달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내쫓을 생각이 없으셨는데 제가 떠나야 모든 게 조용해질 거라고 하셨고요. 내쫓을 생각이 없으셨는데 민준 씨를 위해 아이를 낳아줄 다른 여자를 구하셨다고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로감과 혐오감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만하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성급하셔서 너무 과한 행동을 하신 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일 필요는 없었잖아. 네가 지금 모든 걸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멀리. 제가 한 발짝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집을 나가게 할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멀리 간 거예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찾는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멀리 갔고요. 그리고 가장 멀리 간 건 그 우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마시려 할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은 무겁고 단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너 그럼 안 돼! 이 집은 민준이 집이야. 네가 이혼하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제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서류,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행동할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변호사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강민준 씨께서 원만한 합의를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심각한 배우자 의무 위반, 명예 및 인격 침해, 그리고 의뢰인의 신체 안전권 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민준 씨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필요는 없잖아. 저는 한때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결국 가장 빨리 무너지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그 생각에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내 등 뒤에서 그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결국 먼저 손을 든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혼, 재산의 정당한 분할, 모든 연락의 단절, 그리고 대리 출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지금 당장 저와 제 변호사에게 넘기세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집안일이야! 사촌 오빠가 한 발짝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바로 경찰을 부르게 만들지 마시죠, 아주머니.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저희 부모님과 변호사, 친척, 그리고 주민 대표들 앞에서 민준 씨는 이혼 합의서 초안에 서명했습니다. 갈색 가방 속의 모든 서류는 봉인되어 변호사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가 헝클어진 채 처음 제 집에 들어와 모든 것을 평가하듯 쳐다보던 그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저는 침실로 들어가 며칠 전부터 미리 싸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캐리어 지퍼를 잠갔습니다. 아니요. 가야 할 사람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익숙한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을 거예요.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이곳에는 당신들 두 사람의 흔적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부모님이 저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 제 곁에서 잠들어 주신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긴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직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똑바로 마주할 만큼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에 대한 미련이 저를 함께 가라앉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인테리어를 전부 바꾸고 새 커튼을 달았으며 금전수 화분은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냉정해야 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증표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결국 그들을 미워하지 않나요? 저는 그저 웃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은 그들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두는 거니까요. 제가 간직하고 싶은 거는 오직 교훈뿐입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부드러움이 관계를 구할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오직 냉철한 이성과 단호함만이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삶의 여러 감정의 단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이며 AI 음성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분들이 삶의 좋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첫째, 결혼에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며 배우자는 작은 가족의 경계를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맹목적인 효도는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성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성, 개인의 경제력, 그리고 증거를 확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가식적인 관심은 때로 통제와 조종의 가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감이 견고할 때 자신의 불안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섯째, 부모님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사랑과 경험은 때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구명보트가 되어줍니다. 일곱째, 잘못된 인내는 상대방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며 적절한 순간의 단호함만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평안하고 현명하며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고 필요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인하기를 바랍니다.